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림바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J.D. 셀린저의 호벨밭의 파수꾼인데요. 저는 문희출판사 이덕형님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J.D. 셀린저 1919년 1월 1일 뉴욕에서 태어났다. 평소 말수가 적고 진지했던 셀린저는 고독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는 교육열 강한 부모의 영향으로 13살 때 맨하탄의 유명한 맥버니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1년 후 성적 불량으로 퇴학당했다. 셀린저는 15살 되던 해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든 콜필드가 퇴학당했던 펜시고등학교의 모델이 된 펜실베니아 웨인에 있는 발레포지 육군 소년학교로 보내졌다. 이 학교에서 셀린저는 영국에 관심을 두면서 문예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셀린저는 1937년 뉴욕 대학에 입학했으나 몇 주 후 퇴학당했으며 1944년 이후로는 단편 집필에 전념했고 동양 사상에도 관심을 보였다. 종래에는 두 번째 부인 클레어에게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후 줄곧 사회와 접촉을 피하고 지냈다. 호멜바트 파수꾼은 그가 거주하던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한 호텔에 파묻혀 3주에 걸쳐 쓴 소설이다. 윌리엄 포크너는 이 소설을 현대문학의 최고봉이라고 격찬했다. 이 책은 세계 굴지의 출판사 랜덤하우스가 뽑은 20세기 최고의 소설이기도 하다.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마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것은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구차하게 보냈으며 또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부모는 무슨 일을 했는지 하는 따위일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코퍼필드식의 시시껄렁한 이야기 말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런 이야기는 입에 담고 싶지 않다. 우선 그런 시시한 이야기는 딱 질색인데다 만약 내가 부모의 신상 이야기를 한다면 두 분이 다 같이 뇌일혈을 2번씩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는 그런 이야기에는 신경과민 증상을 일으킬 것이다. 특히 아버지가 더 심하다. 물론 두 분은 모두 좋은 분들이다. 아니, 나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지나치게 신경이 날카로운 면도 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나는 따분한 자서전을 늘여 쓰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 이곳에서 유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직전에 일어난 미치광이 같은 내 신변 이야기를 하려는 참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DB에게 이미 털어놓은 이야기이다. DB는 다름 아닌 내 형을 지칭한다. 그는 지금 할리우드에 가 있다. 할리우드는 이 지저분한 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 그래서 형은 사실상 주말마다 나를 찾아와 주는 것이다. 아마 다음 달에 내가 집에 돌아가게 될 때도 형은 차를 몰고 와서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형에게는 자가용이 있는데 그것은 시속 200마일도 주파할 수 있는 영국제 소형 차이다. $4,000나 들인 차라고 한다. 형은 꽤 돈이 많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예전에 집에 있을 때에는 진정한 작가였다. 비빌 금붕어라는 굉장한 단편집을 예전에 집에 있을 때에는 진정한 작가였다. 비밀 금붕어라는 굉장한 단편집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단편집에서 제일 잘된 것이 비밀 금붕어인데 그것은 자기 돈으로 산 금붕어라고 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어느 꼬마에 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나를 매료시켰다. 이제 형 DB는 변절하여 할리우드에 나가 있다. 내가 싫어하는 게 하나 있다. 내가 싫어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영화라는 것이다. 내 앞에서는 영화 이야기 따위는 꺼내지 말아주길 바란다. 내가 펜시 고등학교를 그만둔 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펜시 고등학교는 펜실베니아주 어거스타운에 있는데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광고란에서라도 보았을 것이다. 수많은 잡지에다 광고를 내고 있으니 말이다. 그 광고에는 항상 말쑥한 청년이 말을 타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진이 실린다. 그건 마치 펜시고등학교에선 언제나 폴로 경기를 시키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위한 작전이리라. 그러나 이제껏 펜시고등학교 근처에서 말을 본 적이 없다. 게다가 사진에 나온 그 청년 바로 밑에는 1888년 창립 이래 본교는 항상 우수하고 명철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 그건 어이없는 말이다. 양성이라니 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펜시에서 양성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우수하고 명철한 청년? 그곳에서 그런 청년은 본 적이 없다. 아니 2명 정도 있을까? 많다고 해봤자 그 정도일 것이다. 그들은 펜시고등학교에 오기 전부터 우수하고 명철한 소년이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그날은 섹스놀 학교와 축구샵이 벌어진 토요일이었다. 섹스놀과의 시합은 펜시 근방에서는 큰 행사였다. 어찌되었든 그날은 섹스놀 학교와 축구 시합이 벌어진 토요일이었다. 섹스놀과의 시합은 펜시 근방에서는 큰 행사였다. 그것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최종 시합이었기 때문에 만약 전통 있는 펜시가 지는 날이면 자살을 하거나 그와 비슷한 비장한 짓을 해야 한다고들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오후 3시경 톰슨 힐 꼭대기까지 올라가 옛날 독립전쟁 당시에 사용했다는 도깨비 같은 대포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거기서는 경기장 전체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었고 양쪽 팀이 온 경기장을 누비며 밀고 밀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관람석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는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펜시 쪽 스탠드에서 깊고 무시무시한 환성과 고함이 올라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나를 제외한 전교생이 스탠드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섹스롤 응원당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기가 죽어 있었다. 원정팀이라 많은 응원단을 데려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축구 시합을 구경 오는 여학생은 많지 않았다. 여학생을 데려오는 것은 상급생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처사이다. 그래도 이따금 여학생 몇 명쯤은 볼 수 있어 좋다. 그 여자애들이 팔을 긁고 코를 풀거나 아니면 그냥 키득거리고 있는다 해도 말이다. 셀머 서머라는 여학생은 교장의 딸이었는데 경기장에 자주 나타났다. 죽여주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상냥한 여자였다. 언젠가 어거스타운에서 출발한 버스 안에서 그녀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다. 그녀가 내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코가 유난히 컸고 손톱은 물어뜯어 그 밑에 살에서 피가 그녀가 내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코가 유난히 컸고 손톱은 물어뜯어 그 밑에 살에서 피가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가슴이 커 보이게 하는 브레이저를 하고 있었는데 안쓰러울 정도였다.
그녀의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유력한 인사인가를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아마도 자기 아버지가 바보 얼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같았다. 내가 축구장에 내려가지 않고 톰슨 힐 꼭대기에 서 있었던 까닭은 그때 막 펜싱팀을 인솔하여 뉴욕에서 돌아온 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빌어먹을 펜싱팀의 주장이었다. 굉장한 감투가 아니고 뭔가 우리는 그날 굉장한 감투가 아니고 뭔가 우리는 그날 아침 맥버니 고등학교와 시합을 하기 위해 뉴욕에 갔는데 허탕을 치고 말았다. 내가 그만 펜싱용 칼과 장비 일체를 그놈의 지하철에다 놓고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만은 아니었다. 나는 우리가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놈의 지하철 노선도를 줄곧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녁때가 아니고 낮 2시 반경에 펜시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지하철로 돌아오는 동안 내내 펜싱 선수들은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했다. 내가 축구장에 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역사 담당인 스펜서 선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선생은 독감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될 때까지 그를 뵐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선생은 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나를 만나보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었다. 내가 펜시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참, 그 이야기를 잊을 뻔했다. 나는 학교에서 쫓겨난 것이다. 크리스마스 휴가가 지나고도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나는 무려 4과목을 F학점으로 장식했다. 게다가 장차 학업에 열중할 의욕도 전혀 없었다. 선생들은 나에게 자주 경고를 했다. 특히 나의 부모가 늙은 교장 서머의 호출을 받고 학교에 왔던 학기 중간 무렵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나는 공부에 전념하지 않았고 드디어 퇴교당하고 말았다. 펜시에서는 퇴학이 자주 있는 일이었다. 아주 훌륭한 학교여서 그렇다는 것이다. 정말 훌륭한 건 사실이다. 하여튼 12월이었다. 날씨는 마녀의 젖꼭지처럼 매섭게 추웠다. 특히 그 머저리 같은 언덕마루는 더욱 추웠다. 나는 양면으로 입는 옷을 하나 걸쳤을 뿐 장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 전주일에 어떤 놈이 내 방에서 낙타털 외투를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 주머니 속엔 털가죽으로 만든 장갑도 들어있었다. 펜시고등학교에는 도둑들이 우글거렸다. 많은 학생이 부유한 집 애들인데도 그 모양이다. 학비가 많이 드는 학교일수록 도둑들이 더 많은 법이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어쨌든 나는 그 바보 같은 대포 옆에 서서 꽁꽁 언 채로 시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다고 열심히 관람한 것은 아니다. 내가 그곳에서 서성거린 까닭은 무언가 석별의 정 비슷한 것을 느껴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여태까지 어떤 장소를 떠난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떠나곤 했다. 그것이 싫다. 비록 슬픈 이별이든 언짢은 이별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장소를 떠날 때는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싶다는 말이다. 그렇지 못하면 더 한심한 기분이 든다. 나는 운이 좋았다. 불현듯 내가 이곳을 떠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나와 로버트 티치너와
나와 로버트 티치너와 폴 캠벨, 이렇게 셋이서 학교 앞마당에서 미식 축구부를 탔던 나와 로버트 티치너와 폴 캠벨, 이렇게 셋이서 학교 앞마당에서 미식 축구부를 찾던 10월경의 일이 떠올랐다. 그 애들은 좋은 아이들이다. 특히 티치너는 더욱 좋은 아이였다. 저녁 식사 직전이었는데 점점 어두워져 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공을 찼다. 우리는 멈추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생물을 담당한 잠베시 선생이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젠 그만하고 기숙사로 돌아가 저녁 먹을 준비를 하라고 소리쳤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면 언제라도 이별할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이별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 일이 생각나자 나는 몸을 돌려 언덕의 반대쪽으로 스펜서 선생 댁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스펜서 선생은 학교 구내에 살지 않고 앤터니 웨인가에 살고 있었다. 나는 정문까지 줄곧 달렸다. 그곳까지 와서야 잠시 멈춰서 숨을 돌렸다. 사실은 숨이 막혀 나올 숨도 없었다. 사실은 숨이 막혀 나올 숨도 없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담배를 지독히 피웠기 때문이다. 모두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은 금연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작년에 6인치 반이나 더 자랐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폐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런 곳에 내려와 진찰이니 검사니 하는 것을 받게 되었다.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하여튼 나는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204번 국도를 가로질러 달렸다. 지독히도 추웠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달리는 게 좋았던 모양이다. 국도를 횡단하자 내가 이대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미치광이 같은 오후였다. 무섭게 추운 데다 햇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길을 건널 때마다 흡사 사라져가는 기분이었다. 스펜서 선생 댁에 당도하자마자 나는 초인종을 세차게 눌렀다. 온몸이 꽁꽁 얼어 있었다. 귀가 아프고 손가락은 곱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빨리 아무나 나와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를 뻔했다. 마침내 스펜서 부인이 문을 열었다. 선생의 집엔 한여니 뭐니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선생이나 부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가진 게 많지 않았다. 홀든, 스펜서 부인이 말했다. 참 잘 왔어요. 자 어서 들어와요. 설마 동사한 것은 아니겠지? 부인이 내 방문을 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나를 좋아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며 사모님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다. 내가 외투를 벗겨줄까? 부인은 안녕하시냐는 내 질문은 듣지 못한 채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가는 귀가 먹었다. 부인이 내 외투를 현관 옷장 속에 거는 동안 나는 손으로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나는 머리를 곧잘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았기 때문에 별로 빗질할 필요가 없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는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내 말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별일 없이 잘 지냈지. 그녀는 옷장 문을 닫았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질문하는 부인의 말투에서 나는 스펜서 선생이 부인에게 내가 퇴학당한 이야기를 했구나 하고 직감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독감은 많이 나으셨나요? 나았다니. 그분 거동은 마치 완전한 글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하여튼 방에 계시니까 어서 들어가 봐요.